예, 반갑습니다. 이 김해에 와서 가야에 대한 역사를 말씀드린다는 것이 좀 그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또 대구 지역에 있으면서 이 가야의 후손으로서 가야에 좀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배워온 내용이라든지 또 우리가 표상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가락의 후손의 입장에서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에 대한 역사를 좀 다르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굉장히 있었고 또 이 가야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자면은 어떻게 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도적으로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왜곡을 부르기는 사람하고 같이 대응을 해 나가면은 좀 바로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에 작년에 사단법인이 설립이 되고 원래 이제 2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 가야사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국민들 전체가 한 5%는 바르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알려드릴까 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총장님께서도 가야라 해야 될지 가락이라고 해야 될지 인사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참 수로대왕님이 서기 42년에 가야국을 건국하면서 삼국 유사 가락국기에는 대가락 또는 가야국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삼국 사기는 가락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야국이라고 되어 있고 금강국이라고 되어 있고 고려 시대는 금강가야라고 이렇게 발전이 되어 나가는데 아마 그 당시 그 나라를 건국할 때 이것을 상주에 간 이 고원현가야를 가야라 그러지 말고 고원현가락이라 그랬으면 통일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고령에 있는 대가야도 대가락 그러니까 대가락은 이미 대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락이라고 생각하다가 가야국으로 발전돼 가지고 가야국으로 사용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 이 용어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가락이라고 말할 때는 이 김해 지역 이 지역을 가락국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야국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역을 대가야라고도 표현을 했고 본가야라고도 표현을 했고 전체적인 가야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거창합니다. 가야국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이 가야국의 역사를 주어진 시간 내에 참 말씀드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아주 그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은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조금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실은 제가 주위에서 있는 참 친구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성격이 아주 급하다, 다혈질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그 연유에 의해서 우리가 다혈질 소리를 듣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의학적으로 연구해낸 그 결과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무조건 우리 민족은 다혈질이 아니고 다혈질인 사람도 있고 다혈질이 아닌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는데 자 다혈질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바로 자극에 민감하죠 사실은. 그리고 흥분 빨리 되고 오래가지 않고 금방 식어요. 성질이 좀 급하고 이내력이 부족한 기질은 다혈질이라 그러는데 사실 옆에 보면 가만히 이야기 듣다가 불끈거리고 간섭하고 이렇게 참석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특히 나 용구만 말해 이렇게 이제 표현들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은 언행이 좀 거칠죠 우리가. 그러나 저 서울 쪽의 사람들은 남자들도 좀 상냥하고 우리 언어가 표준화가 되어서 그런지 상냥한 그런 어떤 감정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다혈질인데 사실은 이 다혈질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서는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거 성이 먼저 주먹이 앞서니까 주먹을 내세워가지고 엇박지르고 이러한 행동을 한다는 건 과히 참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인데 우리의
대내는 큰 골은 좌뇌 우뇌가 똑같이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우리 뇌 속에 있는데 좌뇌가 하는 역할이 다르고 또 우뇌가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좌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우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왼쪽이 좌뇌고 오른쪽이 우뇌가 하는 역할입니다. 흔히 우리는 이거 새침대기다, 소극적이다, 말을 잘안한다, 그렇게 조용히 가만히 있느냐 이런 표현을 많이 듣는데 만약 그런 표현을 들으신다면 나는 조금 좌뇌가 발달이 되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른쪽 뇌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아주 활달적이고 이름 잘 외우고 적극적이고 응원 잘하고 이런 사람은 오른쪽 뇌가 발달되어 있다고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일을 처리하는데 이론적으로 차근히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방 육감적으로 임기 응변식으로 처리 잘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은 이제 오른쪽 뇌가 발달이 되었다고 보는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 내 뇌는 오른쪽이 발달되었을까 왼쪽이 발달되었을까 앞에 특징을 보고 어느 정도 짐작은 하셨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제로 간단한 테스트를 하나 해보면은 제가 여기에 클릭하면은 아가씨가 돌고 있어요. 이 도는 아가씨가 오른쪽만 도는지 왼쪽만 도는지 오른쪽 돌다가 왼쪽으로 도는지 한번 관찰을 한 3초 5초만 한번 해보십시오. 눈을 감았다가 뜨셨다가 감으십시오. 예, 관찰이 다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죠. 여기 핸드아웃에 다 나와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만 계속 돌면은 이겁니다. 오른쪽 뇌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게 보이는 선생님도 계셔요. 그런 분은 바로 왼쪽 뇌가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오른쪽으로 또 돌다가 왼쪽으로 또 막 돌고 있어요. 이러면 좌뇌 우뇌가 골고루 발달되었다고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판명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오른쪽 뇌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나는 좌뇌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오른쪽 뇌가 발달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오른쪽 뇌가 많이 발달된 사람은 왼쪽 뇌가 발달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혈질인가? 정답은 다혈질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 뇌가 골고루 발달되면은 어떤 전인적인 인간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참다운 사람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가야국 건국은 서기 42년에 되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 이 서기 42년에 건국된 가야를 왜 왜곡되게 42년에 건국된 것이 아니고 2세기, 3세기 성립됐다는 표현을 하고 3세기경에 가야가 성립됐다는 표현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가야의 건국은 바로 우리의 삼국사기에 우리의 역사서에 엄연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삼국사기 41권 김유신 상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저기 보십시오. 다 나와 있죠. 이러한 어떤 역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의 역사서는 존중하지 아니하고 왜 남의 역사서는 존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서를 존중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또 우리의 참 역사를 다르게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삼국유사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삼국유사에는 가락국기에 이 가야에 대한 역사가 어느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이 금강가야 이쪽에 김해 쪽에 가야의 역사가 1대왕 수로왕부터 10대 양왕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 상경에 있는 고령가야나 성산가야나 대가야나 아라가야나 소가야 쪽의 역사는 정말 구해보기가 어려운 실정이 현재 우리 가야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대가락이다. 그리고 가야국이라고도 표기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대가락은 한 번 나오는데 삼국사기 가야국 나오고 삼국유사에도 가야국이 나오니까 가야국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가야국이라고 했을 때는 육가야를 아우른다.
통틀어서 이야기를 한다. 가락국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여 김해 쪽에 있는 대가락 건강가야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 대가락이라는 말을 또 없애려 그러면 우리의 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낙동강을 보십시오. 가락에 동쪽에 있고 가락의 낙자에 동육동자를 써가 낙동강을 쓰니까 상당히 이거 참 고치기도 현재 와서는 어렵다는 생각을 들고 이 김해 지역의 낙동강 하류 지역을 낙동강의 아래 부분에 있다고 하락이라고 그러죠. 하락. 저 낙동강 상류 지역의 본인가야가 성립되어 있는 지역은 이 상자서가 상락이죠. 상류 지역은 상락입니다. 그래서 이 낙자를 우리가 쓰기는 쓰는데 구분해서 써야 되겠다. 가락국이라 그러면 김해 쪽이다. 가야국이라 그러면 육가야 전체를 아우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가야국의 명칭을 보면은 가야국을 금강국으로 이제 되죠. 그 다음에 상주 함창에 있는 고령가야국, 고령에 있는 대가야국, 아시량국, 아라가야 이렇게 되는데 이 고령가야, 고령가야 상당히 혼돈을 많이 하셔요. 경상북도 고령에 있는 것은 대가야인데 이 대가야를 고령에 있다고 해서 고령가야라고 표기를 해버려요. 이 고령가야가 상주에 있는 고령, 편안할 영자의 발음도 영자로 발음이 이제 이루어지니까 상주의 고령가야를 고령가야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고령하든지 고령을 하든지 상주 함창에 있는 가야다. 고령에 있는 것은 대가야지 고령가야가 아니다. 이 지명을 따서 고령가야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삼국유사에는 가야기를 이렇게 다 나옵니다. 대가락, 가야, 아라가야, 본영, 대가야, 성산가야, 소가야, 비화가야. 이게 이제 비화가야가 좀 문제죠. 이거 다시 오가야 저의 이름을 변경하면서 대가야가 빠지고 고령이 빠지고 비화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지금 비화가야라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서기 400년에 강제토 태왕의 그 남정에 의해서 이 가야 지역이 숙대밭이 되니까 이 가락국의 세력들이 고령가야 쪽으로, 고령 대가야 쪽으로 이렇게 많이 흩어져서 또 세력을 뻗어 나가니까 거기 대가야가 창녕, 가락국에 있는 우리의 참 그 사람들도 창녕 쪽으로 뻗어 나가서 세력을 뻗어 나가니까 아마 거기에서 비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느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거 전라도 가면은 가야라는 용어를 참 많이 붙여요. 전북가야, 전라도 동북가야, 장수가야, 뭐 남원가야 이런 가야의 용어를 많이 붙이고 있는데 가야의 용어라는 것은 가야 시대 때 건국된 나라 이름으로 붙여야 되지 그 어떤 장수나 뭐 남원이나 또 전북 가야나 이런 가야를 붙여서는 우리가 현 시대에 맞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화랑세기에 보면 가야란 말이 딱 나옵니다. 가락이란 말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거기에 보면 선골, 진골, 대원신통이라는 이제 그 신분 계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단보기에 보니까 가야국 이것은 그 구야국이 나오고 구야국이 가락국으로 이제 표기되어 나오고 구야봉국은 김해 지역을 구야봉국이라고 하고 교주에 있는 것을 구야한국으로 한장교구에 이렇게 이제 표기되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사삼국지에 보면은 위서동 이전에 병진 12국이 가야로 발전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위서동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환단보기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정말 참 이거 임나라는 용어 때문에 지금까지도 학계에서 진짜 계속해서 의견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임나의 문제인데 어떤 그 관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 가야 사람들이 대거 대마도나 규슈 지역으로 일본 외지역으로 진출을 해서 부족국가 bun국을 건국을 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야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가서 세웠는 그 bun국, 조그마한 부족 국가를 뭐라고 이제 표기를 했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가라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가라로. 그런데 이 외쪽에서 보면은
바로 규슈 지역에 있는 부족 국가를 임나라고 표기를 했다는 것. 그러면 가야직에 있는 신라나 고구려나 백제 이 사람들은 규슈나 대마도에 있는 그 부족 국가를 가라로 받고 야마토의 외쪽에서 보면은 임나라고 봤다 하는 그 내용이 한강고기에는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강고기 속에 이 구야 한국이 규슈에 있고 구야 본국은 김해 쪽에 있고 여기를 가라해라 그래요. 가라해. 그리고 여기는 다파라국, 아소산, 웅섬, 알라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라가야를 알라로 표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임나는 대마도에 삼가라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수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이 삼가라 대마도를 신라고 우리 백제가 분할해서 궁국으로 통치를 했다는 거죠. 대마도. 그런데 이 대마도에 삼가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삼가라는 대마도에 있는 것을 한가라를 하는데 규슈 쪽에 가면은 자, 이거 우리 선생님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일본 서기에 임나라고 나오는 그 부족 국가가 서기전 33년에 등장을 합니다. 서기 33년에 임나가 처음 등장을 해요. 그럼 임나가 서기 33년에 등장을 해서 어떤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면 임나 일본 서기를 집필한 학자들이 어디 있었느냐? 나라에 있었어요. 나라에. 임나 저 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나라에서 일본 서기를 집필을 했는데 성신천왕 65년 서기전 33년에 가을 7월에 임나국 견소나 갈질지 령조공야 임나국의 소나갈질을 평해서 조공을 바쳤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다음 문제 보면 이거 정말 우리 학계에서 해석을 좀 바로 했으면 싶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나자 그 축자국 이천열이 북조회 이제 계림지 선합니다. 이런 문장이 일본 속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해석을 해버리냐면 요 갈긋자를 떨어져 있다로 해석을 하는데 기준을 어디 잡아버리냐면 일본 서기 쓰는 기준을 축자국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축자국을 잡으니까 축자국에서 이천열이 떨어져 있는 것이 임나라고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나라에서 축자국으로 이천열이 가면은 임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어가 이 말이에요. 일본 그 환자말이니까 이거 쓰르고 목적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출발점을 나라에서 봐야 될 거를 축자국에서 보니까 축자국에서 북쪽으로 이천열이 가면 바다로 막혀 있다. 그것이 바로 임나가 전부 전라도 경상도의 남부를 휘징을 해버리는데 절대 이천열이 안 나옵니다. 축자국 여기에서 이기섬까지 50몇 킬로밖에 안 돼요. 50km. 이기섬에서 대마도 끝까지 한 50km. 대마도 남북의 길이가 한 70km. 대마도 북쪽에서 부산까지가 한 50km. 아무리 해도 천리는 얼마입니까? 400km 돼야 되잖아요. 천리는 400km가 돼야 되는데 400km 안 나와요. 축자국에서 부산까지 아무리 올라가도 천리를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축자국으로 오면은 직선으로 당기면 한 500km 나와요. 그런데 육지로 이렇게 쭉쭉쭉 왔다가 오늘 당겨보니까 한 800여 km, 900여 k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일본 서기를 집필하고 있는 그 나라에서 이천열이 가니까 축자국이 있더라. 이 축자국에서 바라봤을 때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더라. 그런데 계림이라는 것은 경주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 경주 신라를 보고 있는데 신라의 서남 쪽에 위치해 있다. 임나라는 것이 경주가 여대에 있으니까 이거는 남쪽이고 이게 서쪽인데 그 당시 방위상으로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임나라는 그 부족국가를 보는 관점을 바꾸자는 겁니다. 바로 축자국에서 출발할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출발해서 임나라를 보면은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임나, 가야나 이렇게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시발점을 어디에 두느냐, 포커스 하나 갖다 보면 간단히 해결되고, 그 다음은 일본 서기에 기록된 이 규슈에 있는 지명을 일본 쪽으로, 일본어로 해서 해석하면 도저히 못 찾아내는데, 이거를 한국어로 해석하고 이도로 해석하고 이거를 풀이하면은 임나의 10개 그 점령했다는 부족 임나가 전부 규슈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규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일본 서기는 일본 서기 자국의 역사입니다. 이 자국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 나오는 내용을 왜 한반도 남부에 비전을 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정한론이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정복해야 되겠다는 야욕에 의해서 터무니없이 이쪽 남쪽에 비전을 내버리고 이 규슈에 나오는 이 전부 지명을 전부 여기에 경상남도, 전라도 여기에 비전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참 이상한 학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자, 그럼 임나 일본 무술의 허구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일제 강점기 때 조선사 편수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민족 말살 정책으로 우리말 우리 걸 모순으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말살을 시켰는 거예요. 이 역사 말살 속에서 바로 가야 지역을 임나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이런 비전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나 일본 부에서 일본은 7세기 말에 우리가 나온 용어들이니까 이 부라는 용어가 뭐냐 이거예요. 부. 임나에 파견된 외의 사실을 부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부는 못지 사람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쭉 이렇게 규슈에 있는 임나에 파견된 사실들이라 이 말이에요. 임나 일본 부가 이렇게 보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왜 그 포커스를 못 잡아가 엉뚱한 쪽으로 방향을 해석하는지 아주 참 안타깝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가야국 건국이 되었는데 이 가야국은 예를 선생님 구지봉에서 하늘에서 자족들 줄 속에 금상자가 있었는데 구지봉 금상자를 내보니까 구간들이 이제 열어보니까 6개 황금알이 있었다. 아도간 집에 갖다 놓고 그 이튿날 가서 열어보니까 6 동자로 화이 있었다 하는 것이 건국 신화죠. 이놈을 가지고 이거를 맹목적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건국되면은 그 건국자를 신성시하고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화는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거짓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절대 시해자가 해서 수로왕이 어떻게 아래에서 태어났느냐, 아래에서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아래에서 사람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름을 가지고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주장을 한다고 모대학의 사학과 교수들은 거의다, 가짜다, 신화 속의 역사다 이렇게 가렴치하게도 외도해버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는 과감하게 사람 안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건국자를 신성시하기 위해서 꾸며진 이야기고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박열것이나 고주몽이나 스탈레나 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꾸며진 우리의 건국자를 그렇게 외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건국자를 높이 받들고 신성시하기 위해서 꾸며진 이야기다. 자, 가야와 신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건국 3년째 스카레가 나타나서 42년에 건국했으니까 44년에 스카레가 날아가가지고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죠. 느닷없이 다판아국에서 가야에 김수로 함께 와서 왕위를 뺏으러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가락국은 철기 문화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철기 문화의 위력 앞에 스칼레가 무릎을 꿇은 거죠. 사실은 힘이 세어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리고 48년에는 아유타국 공주와 수로왕이 이제 혼인을 하게 되고 77년에는 황산진이는 낙동강입니다.
이 낙동강 의부에서 신라와 전쟁이 일어나고 94년에 마도성에서도 신라와 전쟁을 하고 102년에 영토 분쟁이 신라 자국에 있었는데 음적벌국과 실직복국의 그 영토 분쟁 속에 이 파사왕이 신라의 저 남쪽에 정말로 현명하고 어린 임금 수로왕께 부탁을 해서 이 분쟁을 해결하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해결해 준 거. 116년에는 신라와의 전쟁, 201년에는 이제 신라와 화친을 해서 201년 이후로는 신라와 가야의 어떤 전쟁이 기록이 별로 나타나지를 않고 있죠. 이러한 어떤 신라와 가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야 건국에 얼마나 오류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고등학생들의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이 한국사 교과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3세기 후반 이후에 여러 가야 소국이 세워졌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저는 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이 참 우리 한국사 교과서를 보고 피가 토할 정도로 놀랐어요. 우리의 역사가, 가야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는 통째로 무시해버리고 일본 서기를 신공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가야 건국의 오류에서 제가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상당히 애용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가야 부분에 와서는 상당히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빨간데 2세기경에 이 지역의 소국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3세기에 12개의 변한 소국들이 가야로 바뀌어졌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 어떤 분이 집필이 되어 있는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야사에 대한 왜곡 문제, 건국부터가 왜곡이다. 이런 어떤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이 가야가 건국될 때 6가야가 건국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수로왕이 구지봉에서 저 상주 합창에 가서 세운 가야는 고령가야인데 고로왕이 이름을 고로라 그랬죠. 고로왕이고, 그다음 성산가야에 가서 저 성주에 가서 나라 세우는 것은 벽노라 그래요. 벽노가 성산가야를 세우고 벽진가야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령 지역에 가는 대로가 대가야를 세우고 아로가 아라가야를 세우고, 이게 소가야에 가면은 말로 마지막에 나왔다고 해서 말로가 소가야를 이제 이렇게 건국을 하게 되는데, 이 건국 시대를 보면 전부 낙동과 서쪽이에요. 낙동강 동쪽이 아니고 낙동강 줄기를 따라서 저쪽에 전부 6가야가 건국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광개토 태왕의 400년에 이 신라를 도로 외놈이 신라를 자꾸 치니까 광개토 태왕이 이 신라를 돕기 위해 가지고 쳐내려와 가지고 왜군들이 가야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니까 광개토 태왕 대군들이 전부 이쪽으로 와서 왜군들을 몰아냈다는 그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금강가야가 쇠퇴해지고 피폐해지고 또 이제 쇠퇴 일로에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왕족들이고 힘센 사람들이 모두 대가야 쪽으로 이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아라가야 쪽으로도 이제 이동이 되겠죠. 대가야 쪽에 가서 군성을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남원이나 장수나 임실이나 이쪽으로 가서 세력을 뻗쳐나가고, 또 창녕 쪽으로도 세력을 뻗쳐나가니까 상영 쪽에 있는 그 우리 대가야 세력들은 비화라고 사용을 했지 않느냐, 저쪽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락국의 시주는 수로 대왕이라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아시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선국 3년째 스텔레가 이 수로 대왕에 와서 왕위를 빼앗으러 왔어 이랬을 때 술법으로 겨루고자 이게 술법으로. 그러니까 술법으로 겨루는데 스탈레가 매로 분신을 해버리니까 이 수로 대왕님이 독수리로 변해지고, 또 스탈레가 참새로 변하니까 수로 대왕님은 새매로 변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람이 새 참새 변하는 건 아니죠. 왜? 그 당시에 수로 대왕님은 이 철기 문화가 너무나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힘센 어떤 가락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탈레가 봤을 때는 이거 도저히 여기에서는 세력으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무릎 꿇고 항복해지요. 살려주시다 그랬는 거죠. 그래서 스탈레는 신라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해가는 거죠. 그리고
아까 파사왕의 이야기를 했죠. 건국 61년째 신라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데 음족불국의 소유로 판결을 해주었다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봐서 수로대왕님은 백성을 위한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한다. 또 지혜와 학식이 풍부한 수로대왕님으로 이제 우리가 존재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김해에 수로대왕릉이 있고 도왕릉이 계시는데, 수로대왕이 158세까지 이제 사셨다 이랬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158세까지 살아? 보편 타당성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못 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시대별로 감아보면 중국의 이청훈이가 이런 사람은 258세까지 살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20세, 130세 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명을 이렇게 연장할 수 있느냐? 수련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 인간의 생명은 더 연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불가에서는 우리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500살까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500살을 정점으로 해서 또다시 점점 수명이 줄어들다가 이러한 사이클을 거친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과학이 발달되고 우리가 참 건강에 신경 쓰니까 수명이 점점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 참 증명을 잘해줬다 싶은데, 인도에서 허황우가 어떻게 와? 그 이음 말이 있는 곳에서 해서 떠드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떠드느냐면, 이 파사스탑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돌이지 인도에서 가져온 돌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김해박물관하고 고려대학교 산학경력단에서 저번 연구를 했죠. 돌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 어디에도 나지 않는 돌이다. 그래서 이건 어디에 나느냐? 인도 지역에서 생산된 돌이다. 쳔나이 지역이라고 명부까지도 이야기까지도 해주셨죠. 그리고 허왕무님이 인도에서 왔다는 증거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증명을 해 드릴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합니다. 이거 상어 문양은 이 아유타국에 이쪽으로 가면은 힌두교 사원이나 이런 사원에 가면은 상어가 이렇게 되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신흥산 은하사에 가보니까 지금 요즘 이거 만드는 그 상어인데, 그 전에 했는 거는 도둑을 맞아버렸어요. 제가 갔을 때. 그 참 큰 스님이 말씀하시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문화재를 도둑 맞아보고, 은하사에 대덕거에 가면 큰 신어 한 마리가 이제 들어져 있고, 그래서 요거 밑에 한번 보십시오. 아요디아 왕손 위시라 왕궁 입구에 여기에 상어가 있어요. 진어가 이렇게 있어요. 또 인도 힌두교 사원 입구에는 다 이렇게 있다는 거. 이것으로 봐서 우리 그 왕후님은 인도에서 왔다는 이제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 두 분 교수가 아니었더라면 참 어려울 뻔했는데, 10년 전에 연구를 할 때 서정석 교수 서울대학에 있었고 김종일 교수는 한림대학에 있었는데 뭐를 연구했느냐면 이걸 연구했어요. 예암이 우리 가야 시대의 유골 내부를 가지고 가서 항구의 DNA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DNA가 인도 계통 여성의 DNA가 쫙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후님의 후손은 바로 인도 계통의 DNA로 연결되니까 인도 계통의 여성이 맞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여성은 여성 쪽으로만 전달되는 DNA가 있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왔다는 것이 이제 분명히 되고, 지금은 서정석 교수는 퇴임을 했고 김종일 교수가 서울대에서 유전자 연구의 소장을 맡고 계셔요. 지금은. 자, 이 가락국의 후예 중에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수로대왕님은 왕자가 10분이 계셨어요. 공주가 2분 계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사서 속에, 족보 속에 다 나오는데, 도대체 김해허씨, 또 어떤 임천희씨, 이런 어떤 서씨들이 많이 있죠. 왜 가락이라 그러느냐, 김해김씨라 하면 될 거를 왜 가락 좀 치내라 그러느냐,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수로대왕님의 맏아들 태자는 2대 도왕, 거동왕이 되어서 김해김씨를 쓰라고 이야기했는데,
왕후님이 내가 이 영말리 여기 와서 내 성을 지날 길이 없으니까 내 성을 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로 함께 부탁한 나머지 두 왕자가 그 시성을 사용하도록 사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왕자인데 어떤 분은 둘째 셋째라고 못을 박았는데 둘째 셋째라고는 보정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두 왕자입니다. 10왕자 중에서 첫째 왕자는 집에 임시, 두 왕자는 허시를 줬어요. 허시를 줬는데 임진왜란을 전후해가지고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김해 지역에 있던 이 수로대왕의 후손 허시들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많이 이제 살지요. 하양 가서 자살을 한 사람은 하양 허시, 양천 가서 벼슬을 한 사람은 양천 허시, 태인 가서 벼슬을 한 사람은 태인 허시, 김해에 남아있는 사람은 김해 허시. 그래서 어떤 행사에 김해 허시라고 못 박았고 그러면 다른 허시들 화내요. 그래서 허시라고만 해야 됩니다. 허시라 하면 4개 큰 허시가 다 포함된다는 말씀드리고 있고, 그럼 인천이시는 뭐냐? 인천이시는 허시에서 갈라져 분적이 된 성씨인데 시조 수로대왕으로부터 23세에 오면 허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허기가 당나라 때 신라 사신으로 당나라에 가게 됩니다. 이 당나라에 가서 보니까 당나라 현종이 피난가가 있어요. 총나라 수도인 성도에 피난가가 있는데 다시 장안으로 돌아오는데 이 허기라는 사람이 큰 봉을 세워가 모시고 환도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나라에 현종이 봤을 때 참 내게 공이 있고 당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했으니까 당나라 국성인 이시를 줘버립니다. 이시를 써라 이래 돼요. 그래 허기라는 사신이 이시성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이허기라고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다가 10세에 내려오면 허겸이라는 그 후손이 있습니다. 이 허겸이가 상당한 큰 벼슬을 했어요. 이 벼슬을 하니까 허겸 선조가 정식으로 이시를 쓰게 됩니다. 이허겸이라고. 그래서 득성한 이시는 허기고 그 다음에 봉간조로 사용하는 이시는 이허겸, 허겸 선조가 이렇게 인천 이시에 봉간조로 썼었는데 흔히들 무슨 허시 시조다, 인천 이시 시조다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후손된 도리로서는 시조는 한 사람뿐입니다. 수로대왕 내외가 우리의 수로대왕이 시조시고 그 밑에 있는 하양허시나 김해허시나 이런 사람들은 봉관조라 그래요. 봉관조. 인천 이시의 봉관조. 그 봉관조는 허겸이다. 득성조, 성을 받는 사람은 거기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용어를 써줘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왕자는 어디에 가느냐? 칠불사 갑니다. 장유화상, 왕후님이 오실 때 같이 오신 자기 오빠와 함께 7왕자는 수도길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 경상남도 지역에 온 가야산이라든지 두루산이라든지 등등 돌아다니면서 수도를 하다가 마지막 바로 칠불사 은상원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해서 성불을 하게 되는 그 기록은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데 그 성불한 이후의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갔겠느냐? 이거는 계속해서 추측하고 이렇게 해서 고증은 잘 안 됩니다만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일본으로 건너가서 노교화도 삼봉에 천손 강림제를 지는데 그때 7왕자가 글로 규주로 갔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나가야 될 것이 수로대왕님의 공주는 2분뿐이에요. 2분. 자 이거는 여기고 7왕자 여기고 2분뿐인데 막공주가 영암공주라고 합니다. 이 영암공주는 어디에 나오느냐? 태사 배열문의 배필로 나오고 있어요. 두 공주의 출처를 밝히면은 이걸 밝히기 위해서 제가 배씨 족보를 전국에 있는 걸 다 떼겼는데 현재 나와 있는 족보에는 없습니다. 배씨 족보에서 아주 옛날에 초창기에 발행한 족보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휘, 열문, 자는 휘림이가 태사, 진양공, 배는 영암공주, 김씨, 휘는 복, 환, 가락, 왕, 수로, 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태사, 배열문이, 배분이 가락왕의 공주, 대왕이 수로대왕이 공주라는 게 하나 밝혀졌어요. 이걸 이제 하나 찾아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또 한 분은 뭘까?
또 우리 족보를 보면은 스페자비로 나와 있어요. 스페자비. 탈레왕 스페자비가 나옵니다. 이 스페자비가 나오는데 탈레의 아들이 세 사람이 있어요. 맏아들은 여기에 구광이고 둘째 아들은 구추고 셋째 아들은 구노인데 여기 없습니다만 여기에 구광의 내용 기록된 것을 보면 벼슬, 관은 각간이고 각간은 신라의 최고 1등 일관등이죠. 추정해가지고 강조왕이라 그랬다. 비는 김씨고 부는 가락국 수로왕 딱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석시 족보에. 그렇다면 이상하다. 석탈레가 내가 왕위를 뺏으러 와서 해가지고 그런 격투를 벌이다가 너다급이 언제 수로대왕의 공주하고 혼인을 하게 되느냐 조아심을 가질 텐데 그 당시에는 아마 서로가 화친하고 이렇게 잘 지내기 위해서 수로대왕님의 그 공주를 석탈레에게 아들 참 태자에게 시집 보내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요 족보는 석시 족보에 오늘날의 족보도 있고 옛날날의 족보도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듣는 일본 야마토의 대마의 히미코 여왕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보실 텐데 그 히미코 여왕을 묘견 공주라고 이제 이렇게 또 많이 추측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디서 그런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은 여기는 없습니다만 가락국 편년기에 보면은 이대 거등왕의 왕자 선왕자가 있어요. 신선선자 사람 인변에 매산한 선선선자. 이 선왕자가 그 당시 거등왕 왕위에 있을 때 가락국이 대단한 혼란을 가져왔던가 봐요. 이 쇠퇴하고 좀 어지러운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어디에 떠나느냐? 성운이거라 그랬는데 구름을 타고 떠난다고 되어 있어요. 신녀와 함께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신녀는 거등왕의 공주인지 수로왕의 공주인지 전혀 그거는 보증은 안 되는데 왕자는 거등왕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거등왕의 왕자 선과 지금 인터넷 들어가면 전부 성경공주라고 성경왕자라고 다 도배질 해놨어요. 그거 한번 해석을 못 해서 그랬어요. 이 볼경자를 앞에 갖다 선자에 붙여가 성경왕자라고 하는데 성경왕자가 아니고 선왕자입니다. 볼경은 그 뒤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해석이 돼야 되겠고 거기에 나오는 신녀를 묘견공주로 추정을 해버려서 이 묘견공주가 일본에 건너가서 나라를 세웠다. 히미코 여왕이다. 이 히미코 여왕은 또다시 윤색이 돼가지고 신공왕으로 지금 윤색이 돼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추측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됐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대 도왕이 이제 이 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가야의 불교가 언제 들어왔느냐? 할때 그 질지왕 장왕 시절에 기록이 있다고 그때 들어왔다고 표현하는데 이미 저는 이렇습니다. 수로대왕 시대 때 가야 불교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만화사에 가면은 그 만화사의 창건 내력이라든지 또 그 가야에 궁궐을 지을 때 참 그 지대가 협소하고 이렇지만 여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16나간이 참 베푸는 곳이다. 이런 표현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이미 우리 남방불교가 들어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도왕은 아버지 수로대왕을 위해서 구원함을 창안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나오고 때로는 이 두 가지 설로 이제 연유가 되어 있는데 사무원찰이 돼가지고 어머니를 위해서는 우측산에 있는 모원함이고 자녀를 위해서는 봉화산에 있는 잠을 이제 사찰을 건국했다 그러는데 이것은 이대 도왕이 건국했다는 설도 있고 이 수로대왕님이 건국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보증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사무원찰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모를 위해서는 이제 모원함이 창건되고 우측산에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는 잠이 이렇게 건국이 됐는데 사찰이 지어졌는데 이 잠은 지금 없습니다. 터만 있고 거기에 미륵불이 하나 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직각으로 넘어져 있어요. 그리고 8대 장왕의 정신을 보면 이 장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가지고 왕호사를 창간했다.
그리고 서기 452년 수로 대왕과 후왕후가 처음 합헌한 곳에 세웠다. 이 장유면 수가로 유궁터에 가면 이걸 이제 세워놨는데 과연 이 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안내 서집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야의 분류가 요때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장유 화상에 오실 때 분류가 들어왔고 화상이지 않습니까? 보옥선사예요. 여기 들어서 얼마나 많은 절을 창건했습니까? 장유 화상님이. 그렇다면 가야 불교는 좀 일찍 들어왔다는 생각을 들고 10대 양왕인데 10대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중간에. 그런데 이 양왕님이 서기 532년에 신라가 쳐들어오니까 세력은 약하고 이거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 없이 세력이 약하니까 신라의 나라를 넘겨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나라를 넘겨버리죠. 뭐 우리 통상적인 용어로는 신라의 항복해서 나라를 넘겼다 그러지만 후손들 입장으로서는 양위했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나라를 그대로 넘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라를 넘기고 어디에 갔느냐? 바로 수로 대왕님이 정치, 통치를 120년 하고 산청 태왕궁에 가서 38년 동안 계시는데 그 있을 때 수로 대왕님은 고주 황태왕이라고 합니다. 고주 황태왕이라고 하고 허왕후님은 보주 황태우라고 이렇게 우리 가락국 편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때 이제 보주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허왕후님의 도례를 보주가 중국 안암면 서창성의 그게 안악이다 이제 표현해서 김윤모 교수님은 거기서 이걸 거쳐왔다. 또 한편으로는 인도 하류 겐지스강 하류에서 자연 어떤 계절풍을 타고 이제 여기까지 왔다.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설이 있는데 아직까지 어디가 정확한지는 보증은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양왕님은 바로 수로대왕님이 거기에 가서 38년 동안 생활한 태양궁에 가서 계시다가 거기에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래서 신라의 가야에 대한 그 역사는 양왕에서 이제 경기부를 찍는데 신라가 아주 통큰 정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양왕의 세 왕자 또 가야에 있는 백성들을 신라가 받아들이는 거죠. 가락국에 있는 백성들을 받아들여가지고 양왕의 세 왕자를 신라의 징물로 편입을 해버립니다. 성골 다음에 징골이겠죠. 징골로 편입한 다음에 그리고 벼슬도 16반등기에서 최고 반등이 각다른 벼슬까지 다 부여를 하지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신라가 가야 세력을 받아들여가지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미끄럼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이 야망의 둘째 아들 김무력 장군은 이 관산성 전투에서 쳐들어오는 그 성왕의 백제가 관산성을 침투를 해오는데 먼저 백제 성왕의 왕자인 부여창이 이 관산성을 쳐들어와서 처음에는 이겨요. 그러다가 신라가 관산성의 이 신주의 군주로 있던 김무력 장군이 관산성으로 이제 이러니까 전세가 약해지고 이래 되는데 이 성왕 백제의 성왕은 이거 참 부여창이 걱정이 되는가 봐요. 이 군사 50명만 이끌고 관산성으로 오다가 신라군이 왜곡된데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잠수를 당하는 그런 기록적인 역사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신라가 져버리면 백제가 삼국 통일했을 거야. 거기에서 신라가 이겼기 때문에 오히려 삼국이 통일되지 않느냐. 우리나라 기록점에서가 이게 관산성 전투였다고 보고 이 기록이 다 다릅니다. 우리 족보에는 백제 성왕이 10만의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쳐들어왔다고 되어 있고 백제 봉기에는 50명의 군사를 이끌고 관산성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신라 봉기나 백제 봉기에는 각각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역사적 사실의 기록은 기록자의 의도가 많이 그게 가미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시간이 너무 자꾸 지나가고 지루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요 정도로 제가 마치고 질문 받고 뭐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거는 나중에 보시고 이거는 어디에 가서 그러면 신라의 나라를 넘겼느냐? 밀양역입니다. 밀양 초동면 금암리 복강마을입니다. 이게 복강마을에 여기 가서 신라 왕들의 행제소가 있었어요. 왕들이 순회하는 그 행제소에서 야왕이
양위를 해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산청으로 왔는 거죠. 예, 이게 밀주주의에도 나옵니다. 양어가 뭐 무덤이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아시는 것이고, 예, 이런 걸로 마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